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돈 없다고 자기랑 상관없다며 부동산에 관심을 끄지 말라고 부포자 금지를 강하게 외치는 아재야. 돈 없어도 부동산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 마냥 이런 걸 사라, 뭐 이렇게 투자하라라고 미주알 고주알 들이대진 않아서 약간 실망한 친구들도 있었겠지. 하지만 친구들, 여기를 주목해라, 이런 단지를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 말했듯이 부동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양하고 그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생활 상황도 제각각이기 때문이지. 당장 살 집은 불편해도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집값이 크게 오를 것까지 기대하진 않고 오늘 생활하기에 조금 더 만족스러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 돈 없어도 이제 부동산을 막 시작해보려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옮겨보려는 친구들도 있고, 사는 집에 더해 전세 주고 아파트를 가지려는 친구들도 있잖아. 오피스텔 몇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 단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집보다는 땅이 좋다면서 신개발지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케이스별로 많은 답이 존재하고, 그 많은 답 안에는 실망스럽겠지만 메리트도 있고 함께 리스크도 있는 법이야.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위기 요소가 있는지 알아야만 자신의 성향과 맞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모두가 다 할 필요 없어. 자신에 맞는 데 집중하고 재미를 느끼면 그게 제일이야. 그래야만 다양한 부동산 투자, 재테크라고 할까? 어쩌면 부동산 매니지먼트,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야. 부동산을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택이야. 주택은 말 그대로 집인데, 이 주택이라는 게 어쩌면 약간은 심오한 법률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 규칙 등이 있어서 집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 주택이란, 정의를 말해볼게.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라고 돼 있어. 쉽게 말해서 집을 주택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하지만 꼭 같은 말도 아니야. 미세한 부분의 차이는 추후 방송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지금은 주택인 집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지금도 살고 있고 독립하거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살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살 공간이 주택인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필요하다는 공간이야. 그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원하는 공간, 보다 경제적으로 유익한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게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처음부터 크고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다행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서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때문에 처음에는 작고 낡은 집, 비교적 싼 주택밖에 선택지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싼 주택은 싼 이유가 있는 법인데, 집이 작고 오래되고 여러 불편 요소들이 있는 게 보통이야. 단점이 분명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이런 집들을 둘러보고 다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꽤 있을 거야.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우리들은 이런 집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단점이 많고 작고 낡은 주택이라고 무시하지는 말자. 이런 주택은 장점이 바로 작고 싸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야. 이는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수요가 넉넉하면 나중에 팔기가 수월하고 가격의 상승의 여지도 있다는 뜻이지. 지난번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고양시 아파트, 그리고 중동신도시 아파트 등등, 그 아파트의 매매가가 1억 8천이라고 했었잖아. 안 오를 것 같은 이 아파트도 찾아보니까 3년 전에는 1억 4천만 원이었어.
물론 이 아파트가 4천만 원 오를 때 그 동네에 있는 좀 더 좋은 아파트, 조금 더 넓은 아파트는 7천, 8천만 원이 올랐더라. 같은 시기에 서울의 평균적인 가격이 되는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는 1억이 올랐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2억 넘게 올랐지. 돈이 더 있으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 맞아. 가격이 오를 때면 그럴 가능성이 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떨까? 흔히 단기간에 많이 오른 단지는 떨어질 때도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부동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게 하는 거야. 길든 짧든 평생을 모은 돈을 쏟아붓는 게 부동산이잖아. 오르는 재미만 찾다가 떨어질 때 낭패를 보는 거를 대비하지면 안 돼. 그래서 돈 없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오를 단지를 찾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에 잘 버틸 수 있는 주택을 찾아야 돼. 이게 처음 부동산을 할 때 명심해야 될 점이야. 어떤 집이 적게 떨어질까? 자, 상식적으로 적게 오른 집이 적게 떨어지잖아. 그리고 가격이 싼 집이 가격이 적게 떨어지고 그 집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야. 또 한 가지, 팔 때 잘 팔리는 집을 무조건 골라야 돼. 말했듯이 우리 친구들이 경제적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주택은 그렇게 좋은 집들이 아니야. 그런 집에서 오래 살기란 어렵지. 어느 순간 팔고 갈아타는 게 현명할 수 있어. 잘 팔리는 집은 어떻게 고를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 그리고 수요층이 두터운 주택의 규모,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가격을 꼽을 수 있겠어. 일단 아파트가 좋지.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이 낫지. 소형 아파트면 기본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싸고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라면 주공 아파트가 제격이야. 적당히 오래되고 적당히 싸니까. 하지만 생활 환경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게 단점이야. 참고로 그렇다고 무조건 싼 소형 아파트를 고르라는 건 아니야. 각자가 자기의 생활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리고 좀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하지. 그럴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를 고집하려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공간이 좁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세운 기준, 가격이 저렴하고 잘 팔릴 수 있는 주택에 맞는 다른 유형의 주택을 살펴봐야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거 형태가 빌라,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등이 있어. 아파트만큼 보편적인 주거 시설이잖아. 아파트와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빌라는 조금 더 넓고 새 것을 고를 수 있고, 단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적게 오르는 게 보통이고 팔기에 제약이 따르는 것도 있는 약점이 있지만 형평상 공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선택해 볼 수 있어.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하는 것이 무조건 부동산으로 돈을 벌자 이런 게 아니야. 살며 생활하는 공간이 어떤 경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건지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공간이 필요해서 한 선택.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인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지. 다만 공간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빌라를 선택하더라도 빌라 중에서 깨끗하고 넓은 것만 찾지 말고 가능한 한 지하철에 가깝거나 교통편 이용이 좋은 빌라를 우선해서 골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팔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런 기준으로 다른 상품의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부동산 대처법이었어. 자, 근데 부동산을 하는 게 끝도 없어.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만 해도 재개발 아파트에 조합원이 되는 것도 있고,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도 있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프리미엄을 노리는 것도 있고, 택지지구에 점포 겸용 택지를 투자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로 임대 투자를 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여기까지 해보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장 첫 시작인 싸고 잘 팔리는 집을 장만을 해보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아마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까지 성공적으로만 해도 자산 방어 또는 나아가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게 바로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거야. 또는 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도 괜찮지. 자, 이들 아파트는 가장 대표적인 우량주로 꼽혀 실제 생활하기에도 좋고 가격도 안정적이야. 수요도 비교적 풍부해서 일종의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지. 아마 이런 집을 마련할 때는 보통의 경우 대출을 받으면서 다소 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대출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를 자신이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용기를 내기를 바래. 여기서 우리는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의 리스크도 확인할 수 있어. 부자라면 그깟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싸고 잘 팔리는 집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까지 왔다면 경제적으로 정말 무리해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도 크지. 그 대출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리스크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 벌이가 괜찮은 친구라면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 당장 벌이가 괜찮아도 이 벌이가 안정적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모든 수입을 대출에 다 쏟아 부어야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보다 공격적인 성향의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불안함을 극도로 싫어한 보수적인 성향의 친구들도 있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누리려면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 관리가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를 도전하면 안 돼. 그 아래 단계인 싸고 잘 팔리는 집 단계를 몇 번 더 반복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을 모을 필요가 있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내 집 마련 무조건 빨리 하면 좋을까? 꼭 그렇지는 않아. 정부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 혜택이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든. 이 조커카드를 어떻게 쓸만한 집인지를 따져보고 그 집에 써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꼭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